자, 이제 사회복지행정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수업을 시험 위주로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먼저 그 267페이지 보실까요? 자, 사회복지행정의 뭐 정의, 거기 지금 일반적인 정의가 있고요. 협의와 광의가 있는데, 그 협의는 지금 거기 지금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자, 앞에 전통적 방법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는 보이죠. 또는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 기술, 뭐 지역사회복지 등과 같이 하나의 실천 방법으로 간주했을 때 협의의 행정이고요. 협의의 사회복지행정이고, 그 다음에 광의적이라는 것은 1번을 보세요. 1번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총체적 활동, 모든 활동을 광의로 봐요. 광의. 우리가 이제 3교시 과목들이 연결된다 그랬죠. 정책은 추상적이고 그 추상적인 정책을 법제화해서 법령과 지침으로 만들어서 이제 어떤 급여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활동을 행정이라고 한다. 그때 그건 광의죠. 광의. 그래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보냐 협의, 아니면 이제 모든 과정에서의 전체적인 활동을 의미하냐 행정, 그럴 땐 광의. 이렇게 구별하는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넘기시고요. 사회복지행정의 특성 해서 이제 그 동질론하고 이질론이 나오죠. 동질론은 오른쪽에 있는 공통점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질론은 다르다. 사회복지행정과 일반이 다르다. 우리 사회복지행정의 어떤 특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니까 오른쪽에 그 차이점을 강조하는 쪽으로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그 동질론자들은 사회복지행정이나 일반행정이나 다르지 않고 그게 그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가서 공통점을 보시면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는 뭐 매년 나와요. 문제가 쉬운데 쉽게 생각해야 하기 쉬워요. 쉽게 생각해야. 원래 사회복지행정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일반 행정에 있는 이론들을 갖다 쓴 거죠. 갖다 쓰면서 이제 사회복지행정의 어떤 그러한 이제 특성을 우리가 이제 제시한 건데, 일단 공통점은 일반 행정하고 사회복지행정하고 같다라는 얘기니까 거기 1번에 뭐 문제 해결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2번에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3번에 뭐 가치 판단과 창의적인 지식 활용한다. 그 다음 5번에 뭐 미래와의 관련성, 그 다음에 6번에 뭐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조직화하는 기능, 그 다음에 7번에 공공의 의지, 공적인 의지죠.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고 공적인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도 읽어보실 때 얘네들을 암기를 보시지 말고 그냥 행정이라는 게 다 이렇다. 행정이라는 건 다 이렇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면서 편하게 읽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에서 주장하는 게 차이점이죠. 우리 쪽에서. 이게 우리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좀 더 이제 구별을 해서 기억을 할 것은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나와요.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는 인지된 욕구라는 단어가 나오죠. 단어가 힌트가 됩니다. 사회복지에서 자주 쓰는 그러한 이제 개념들, 그런 단어들이 나왔다. 그럼 일단, 이거 우리 얘기다.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풀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3번에 이런 말 하죠. 사회복지 조직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를 갖고 있다. 대표하는 이사회. 사회복지법인은 지역을 끼고 있죠.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지역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 존재하면 반드시 이사회가 존재하죠.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4번. 사회복 조직의 크기, 범위, 구조, 그 다음 프로그램 형태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크기, 범위, 구조 및 프로그램 형태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읽으면서 우리의 주장이니까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사회복 조직이 그러하다. 크기도 크고 범위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포괄적이고 형태나 이런 것들 정말로 광범위하고 다양하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사회복지 행정관은 사회복 조직의 내부 운영을 지역 사회와 관련시킬 책임이 있다. 자, 지역 사회와 관련시킬 책임,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단어가 힌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자원 활용에 관하여 부단히 선택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이제 그 헷갈리는 게 있는데 앞 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앞 페이지에 공통점이 6번. 공통점이 6번에서는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니까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한다는 것은 자원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원이 필요하다. 그 자원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원이 필요하고 자원을 끌어오는 거 이런 것들은 공통점인데 지금 차이점을 다시 보면은 자원 활용에 관해서 부단히 선택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랬죠. 실제로 이제 맞는 말 사회복지에서는 자원이 이제 없어도 걱정이지만 있어도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선택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존재하죠. 부단이라는 것은 끊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끊임없이 고민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만 고민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랬을 때 그냥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받아들이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실제로 사회복 조직은 자원 활용에 있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만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이제 특성,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셔야 문제를 풀 때 혼동이 없어요. 혼동이. 그 다음에 7번. 모든 직원들이 행정 과정에 참여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전체 조직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직원들, 우리가 뭐 사회복 조직은 뭐 관리자가 됐든 아니면 일선 직원들이 됐든 다 행정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죠. 자기 사업 계획 자기가 다 수립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사회복사를 포함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사회복지 행정은 일반 행정과 관리에 관한 지식을 초월하는 범위를 가진다. 그래서 실제로 뭐 사회복지 행정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뭐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 뭐 이제 학교 같은 데에서 이제 외부 강의를 나가는 사람, 뭐 기관이나 시설에 나가는 이런 사람들 많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 입장에서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 사회복 조직이 산출하는 서비스는 독특한 성격을 갖는 사회복 서비스라고 했는데 바로 밑에 무형의 즉시성과 소멸성이란 말이 나와요. 형태가 없는 게 되게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거기 있는 것처럼 셋째 줄에 상담 서비스의 경우 그렇죠? 상담 서비스. 그래서 형태가 없죠. 형태가 없고 그 다음에 상담이라는 것은 하고 나면 바로 소멸됩니다. 비슷한 내용의 상담이라도 사람이 바뀌면 또 다시 해줘야 됩니다. 쉽지 않죠. 비축해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특성이 사회복지는 강하다라는 거죠. 강하다. 이런 점에서 일반 행정과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사회복 조직의 특성, 계속해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인데, 동그라미 1번에서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 사회복 조직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도록 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따라서 그 존재가 정당화된다.
위임받았고 정당화되는 만큼 사회복 조직은 책임성이 요구된다. 이것도 상식이죠. 책임성이 요구된다. 책임성이 요구된다. 이것 또한 상식이죠. (2번) 사회복 조직 구체적 특성인데 또 나왔어요. 직접 접촉.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 사회복 조직의 원료는 인간이다. 사람한테 원료라는 말을 쓰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행정 이 뜻이죠.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행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복 조직의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그 단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불확실하고 모호하다고 되어 있죠. 사람이 사람을 다루고 변화시키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 확실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명확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다루면서 변화시키는 도움을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유가 이제 인간의 원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그거를 이해하셔야 암기가 안 돼요. 그 다음 3번도 마찬가지죠. 기술도 불확실해요. 이게 뭐 물건 만드는 기술이면 확실할 수 있지만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세요. 6번. 자, 척도가 부족해요. 척도.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것에 대한 평가,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잘했고 못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그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 도구, 즉 척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사람을 다룬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척도를 만드는 게 일단 어려워. 척도 구성이 어렵고 척도 구성이 어렵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척도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기억할 만한 예로 어린이집 평가 인증 같은 거. 처음에 어린이집 평가 인증할 때 그때 이제 인증할 때 그 체크리스트 있죠? 체크리스트가 되게 양이 많은데 그때 그 평가표하고 지금 평가표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많이 바꿨겠죠? 거기에는 이제 행정적인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다루는 거, 그죠? 학부모 상대하는 거, 이러한 것, 여러 가지 서비스, 친절, 등등등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정확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척도가 부족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인데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핵심적 활동은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아무래도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가장 핵심적 관계잖아요. 핵심적 관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직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아주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사에 관한 얘기에서 5번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에게 점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에서 우리 공공, 민간 할 거 없이 우리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채용이 늘어왔고 계속해서 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이게 현실적으로 다 사실에 근거한 얘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이고 조직의 특징이다. 요거를 이제 우리 입장에서만 받아들이시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쉽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인데요. 형평성, 접근성, 효과성, 효율성. 종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이 4가지 뿐이다? 이건 아니니까 학자들마다 또 다양한 이념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공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이념이라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형평성이란 이념, 우리가 이미 개념 알고 있죠? 거기 첫째 줄에서 동일한 욕구, 오른쪽 동일한 서비스. 그럼 간단하죠? 욕구가 같은 사람들은 같은 서비스를 받아야겠죠. 그래야 공평하죠. 욕구가 같은데 누구는 더 받고 덜 받고 이러면 불공평하죠. 쉽습니다. 그 다음 접근성.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쉽게 사회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서비스에 쉽게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서비스가 있다면 누구나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접근성이죠. 그래서 1번, 2번을 묶어서 오른쪽 상단 박스 위에 형평성과 접근성은 보편주의와 조화를 이룬다고 돼 있죠.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효과성하고 효율성은 어때요? 효과성하고 효율성은 기본적으로 자원의 한계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자, 효과성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클라이언트에 제공된 서비스가 그의 욕구, 충족 등 목적 달성에 적합하였는가? 목적 달성에 적합하였는가는 얼마나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얼마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목표 달성 정도를 뜻하는 거죠. 목표 달성 정도. 그 다음 효율성이라는 것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효과성이라는 거는 투입 개념이 없는 것이지만 투입 없이는 산출이 없기 때문에 투입 개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투입이 없다는 뜻은 아니죠. 절대.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원의 어떤 한계성, 자원의 희소성을 이제 따졌을 때 뭐 효율성은 뭐 그 자체가 자원의 희소성을 바탕으로 하는 개념이고 효과성도 역시 자원이 없으면 안 되니까 투입이 없으면 안 되니까 둘 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선별주의와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선별주의. 자, 02번의 사회복지행정의 원칙 시험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패스. 밑에 사회복지행정과의 관리행동도 시험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 패스. 274페이지 4번 사회복지행정의 과정 해가지고 순서를 외우세요. 순서를 포, 오, 스, 드, 코, 르, 베, 에 포스트 코르베 포스트 코르베 이렇게 암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포스트 코르베 순서를 외우기 위해서 포스트 코르베 첫 글자만 따야죠. 첫 글자만 포스트 코르베 첫 글자 따는 거예요. 지금 P, O, S, D 그 다음에 C, O, 코 그 다음에 R, B, E 이렇게 포스트 코르베 포스트 코르베 발음 몇 번 하면 금방 붙습니다. 이거 발음 한 3-4번만 하면은 발음 금방 붙대요. 첫 글자만 따는 거예요. 포, P, O, 스, S, 드, D 이렇게 코, C, O, 르, R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내용이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또는 나왔던 거는 얘네 세 가지. 일단 얘네 세 가지는 내용도 좀 정확히. 나머지는 이름을 보면 다 알아요. 예. 이름을 보면 다 느낌이 와요. 이름을 보면. 자, 기획이라는 거죠. 일단 얘네들은 중요한 게, 자, 얘네들은 전부 행정가가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과정. 행정가들이 수행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조직의 관리자인 행정가죠. 행정가가 수행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뭐 직원들이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행정가가 수행하는 과정이에요. 행정가의 과정이에요. ing가 다 붙어 있죠. ing가 다 붙었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겠죠. 그렇죠?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겠죠? 그런 거 이제 의미를 이해하시는 거죠. 왜 다 ing가 붙어 있을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알파벳이 뭔지 알아야 된다. 알파벳. P가 뭐냐? O가 뭐냐? S가 뭐냐? D가 뭐냐? 이런 건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래서 이제 기획이라는 것이 하여튼
있어서 행정가가 수행하는 첫 번째 과정이죠. 첫 번째 과정. 그래서 1번 목적과 목표의 설정, 그것의 달성을 위한 과업이나 활동, 과업 수행을 위한 방법의 결정. 방법의 결정. 자, 기획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면은 지속적인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지속적인 의사결정 과정. 지속적 의사결정 과정. 그래서 기획을 짧게 표현했을 때 가장 적합한 표현이 이제 지속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사결정을 이제 조직의 책임자, 관리자가 하죠. 행정가가. 그랬을 때 조직의 목적, 가장 큰 거죠. 목적에 따라서 목표 설정하는데 이거 다 의사결정이에요.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과업이라 그러죠. 활동이라 그러죠. 그것도 조직의 관리자, 행정가가 결정하는 거죠. 그런 과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나 또는 뭐 어떤 기술을 쓴다.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떤 기술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의사결정이에요. 얘네들은 전부 다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행정가가. 그거를 이해하는 거죠. 이해. 그 다음에 조직을 보세요. 조직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가면은 조직도가 다 있어요. 그 조직도에 나와 있는 세팅, 그 세팅이 뭐죠? 조직된 거죠. 그렇죠? 조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조직의 공식적인 구조를 설정한다. 공식적 구조 설정. 공식적인 구조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 어디 보여? 홈페이지에 보이지. 그죠? 그래서 이제 가시화되어 있죠. 가시화되어 있고, 그 다음 구조를 설정했으면 각 구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또 정해야 되죠. 짜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과업을 할당하고 조정한다. 이게 뭐냐면 업무 분장입니다. 업무 분장. 과업을 할당하고 조정한다. 그랬는데 업무 분장. 과업을 할당하고 조정한다. 업무를 분장한다. 하여튼 과업의 할당 조정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 나름대로 서로 의논하면서 과업 할당하겠죠?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 시설 하나 만든다고 쳐봐요. 시설. 그럼 시설에서 뭐 이제 관장 있고 뭐 부장 또는 뭐 사무국장 등등 있고 밑에 뭐 팀장 있고 팀장에 무슨 직원들이 있고, 그럼 무슨 팀에서 무슨 업무를 맡을 것인가? 무슨 팀에서 무슨 업무? 그죠? 무슨 담당 이렇게 다 나눠지겠죠? 그때 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을 짤 때 이제 서로 의논하면서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나왔을 때,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아, 이게 조직하는 거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면은 엄청 쉽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또 맨날 헷갈립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지금 2번에 있듯이 구조라는, 이 조직의 구조는 정관이나 운영 규정에 다 있습니다. 법인 같으면 정관에 있겠죠? 시설 같으면 운영 규정에 다 있죠. 명시하죠, 거기에. 관장은 뭐 어떤 역할을 하고, 뭐 부관장은 뭐 어떤 역할을 하고, 무슨 팀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무슨 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써놓죠. 거기다 기록을 다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 자, 얘는 이름만 봐도 알죠. 채용, 승진, 해고, 교육, 훈련, 협력적 근무 조건의 유지 등을 위한 활동, 그거만 봐도 되겠죠. 그 다음 지도 지시. 자, 직원에게 업무를 부과하는 거, 업무 시키는 거죠. 직원들에게 업무를 부과하는 활동, 말 그대로 업무를 지도, 지휘하는 활동, 그게 이제 행정가의 역할 중에서 지도, 지시, 지휘 되겠고요. 그 다음 조정. 조정이라는 것은 거기 지금 힌트되는 단어들 있죠. 다양한 부분들을 상호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활동. 우리가 뭐 기획하고 조직하고 뭐 하고 계속해서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애로사항 나타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조직에서는 뭔가 행정가로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 줘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랬을 때 조정의 포인트는 소통입니다. 소통. 그래서 이제
상호 연결이라는 거에서도 소통을 인식할 수 있고요. 2번, 부서 간 직원 간의 효과적 의사소통의 망을 만들고 유지한다. 이게 다 뭔가 지금 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통이구나. 소통.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의사표현을 못할 때 좀 대신 뭔가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위원회죠. 그래서 거기 효과적인 의사소통망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바로 위원회의 활용입니다. 위원회의 활용. 위원회의 활용. 그래서 위원회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법에서 다 명시하고 있죠. 근데 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이 심의, 건의, 자문, 조언 이런 것들. 이게 주로 위원들이 하는 얘기죠. 하는 일. 그래서 이러한 조직 내에서의 어떤 그 행정의 과정 중에서 조정의 역할을 할 때 위원회를 많이 활용하면 좀 더 좋은 면이 있겠죠. 그 다음 보고. 자, 보고 1번 그대로 갑니다. 행정가가 사회복지조직의 구성원과 이사회, 지역사회, 주민, 재원을 제공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조직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알리는 활동. 그게 보고입니다. 행정가가 하는 보고. 위 보고도 있고 아래로 보고도 있고 주민들 보고도 있고 뭐 다 있죠. 이건 중요한 건 알리는 활동이에요. 7번 예산, 재정. 재무행정의 3요소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울 필요가 전혀 없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평가 들어가는 것도 상식이죠. 넘기시고. 자,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 1번 그 다음에 3번 밀포드 회의 다 했죠. 1번 3번 복습하시고 그 다음 2번에 이제 뭐 발전기에서 자 동그라미 1번 사회보장 경제 대공황 이후 사회보장법 제정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했죠. 이때 이제 공공사회복지사들을 많이 채용했다 다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1960년대 존슨 대통령 빈곤과의 전쟁. 빈곤과의 전쟁에서 빈곤층 대상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많이 늘었다. 무슨 평등? 기회평등 생각나죠? 기회평등에서 봤던 생각나죠? 예. 그거 이제 기억하시고 빈곤층 대상 교육 훈련 프로그램 늘었다. 뭐 이런 거 했었고요. 기회평등 했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또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헤드스타트. 그때 했던 이제 사업 중에 하나가 헤드스타트. 우리나라의 위스타트, 뭐 드림스타트 생각나시죠? 예. 그건 다른 나라에서 이미 한 것들을 우리가 본따서 한 건데 어쨌든 미국에는 헤드스타트라는 게 이때 나왔어요. 이때. 다 기회평등이죠. 기회평등. 자, 그 다음에 이제 황립기 70년대 에서 오른쪽 가시고 패스 80년대 레이거노믹스. 자, 사회복지 이념 중에서 뭐 생각나요? 레이거노믹스 신자유주의. 네,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한국. 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거기 지금 1번에 1906년 원산 반열방 설립하고 우리나라 인보관 운동이 시작이 됐다 그랬죠. 1906년에 인보관 운동이 시작이 됐다. 2번 1921년 서울의 최초의 사회복지관 태화여자관 설립됐고 1944년 조선고령. 그 다음에 2번 1947년 이화여대 기독교 사회사학과 개설됐고 57년에 학회, 61년에 생활보호법 제정되고 62년에 시행되면서 조선고령 폐지됐고 67년에 한국사회사학과 협회,
창설 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정되고 그 법을 통해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아주 중요한 입법이었고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 자격제도가 시행이 됐다 그랬죠. 82년에 이제 윤리강령을 최초로 제정을 했었으나 공포하지 못했고 88년도에 이제 제정 완성 공포에서 일반적으로 최초 제정 공포 88년으로 되어 있다 그랬고 83년도에 오늘날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법제화가 됐고요. 87년도에 이제 5대 직할시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최초로 임용이 됐고 92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제화가 됐는데 강행 규정이 아니고 이제 의무 규정으로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가 2000년도에 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됐고 92년도에 또 복지 사무 전담 기구도 같이 법제화가 됐고 역시 임의 규정이죠.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을 95년도에 보건복지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제 실패했고 2004년도에는 사회복지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역시 실패를 했고요. 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신고제가 도입이 됐다. 그래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이 됐고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됐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같이 그날 그 해에 법제화가 됐고 1급 국가시험 제도가 법제화가 됐죠. 그리고 2003년도에 1회 시험이 시행이 됐고요. 행정학회가 99년도에 창립이 됐고 같은 99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돼서 2000년도에 시행이 됐죠. 2007년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법제화됐고 10년에는 이제 사통망,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이 됐죠. 2012년에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이 구성이 됐고 2015년에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가 시행됐는데 근거는 작년 2014년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제 입법이 되면서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전달책에 나가겠습니다.